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동의마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정말로 오랫동안 모시고 싶었던 분을 모시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이름 자체가 대명사가 되신 분이시죠. 앞에 이렇게 다는 그 수식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이름 자체로 대명사인 이종호 전 센터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에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네요. 아니, 진짜죠. 진짜입니까? 그럼요. 제가 이제 우리 센터장님의 학생이기도 했죠.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어려서는 쓰신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장과 금융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부를 했던 입장이니까요. 예. 그래서 유튜브 하는 게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분을 이렇게 옆에 모시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예. 사실은 어깨가 무겁습니다.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앞에 진짜 수식어를 못 따라드는데 제 기억으로는 IBK가 마지막에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 전에는 뭐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리서치 센터장을 5군데에서 했었고요. 네네. 총 아무튼 직장 생활을 한 게 한 31년 정도 됐는데 네. 그중에 한 16년 정도가 리서치 센터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요. 다른 기관보다도 리서치 센터장을 했던 기간이 훨씬 더 깁니다. 지금 현존하시는 분 중에 이렇게 오래 하신 분은 없죠 아마? 예, 여태까지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아마도 쉽지 앞으로도 쉽지 않. 제가 봤을 때도 아마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우리가 일컬어 4글자로 전무후무하다고 표현하는데 그런 분이 우리 저희 증시학도 TV 오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입사하시고 나서부터도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를 하신 거예요? 예, 제일 처음에 입사해서 한 3년 정도 이코노미스트 이제 좀 1년 하다가 이거 가지고는 뭐 도저히 밥을 벌어 먹고 살기가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주식시장 분석 쪽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스트래티스트 그거를 한 3년 정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펀드 매니저를 한 3년 했습니다. 예, 근데 펀드 매니저를 하다가 제가 이게 주식을 매매하고 이러는 거가 나하고 잘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다른 거보다도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큰 덕목이 주식을 샀다가 그게 이제 떨어져서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심적인 동요를 느끼거나 이러지 않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약해가지고 아무튼 남보다도 수익이 안 나오거나 이러면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해서 야, 이러다가는 그 시세에 눌려서 사람이 죽겠다. 제명에 못 살겠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펀드 매니저는 그만두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시장 분석하는 스트래티스트로 해서 이게 그 끝날 때까지 계속했으니까 총 따져보면 그 스트래티스트 한 기간만 대략 한 28년 넘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펀드 매니저를 언제 하셨길래? 펀드 매니저를 97년도 외환위기가 나기 한 몇 개월 전 정도에 그만뒀죠. 야, 다행인 건가요? 그렇죠. 그때 외환위기를 겪었으면 아마 제명에 못 살았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근데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97년도까지면은 96년도 7년도까지는 오히려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나요? 94년도에 주가가 1130 정도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서부터 이제 조금씩 계속해서 내려오기 시작을 했죠. 네네. 그래서 96년도 말 되면 600포인트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때였고 97년도 되니까 정말로 이제 계속해서 대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보면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전에는 한 400포인트, 450포인트 정도까지 하락했다가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30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가고 그렇게 해서 했었죠. 그러면 이제 펀드 매니저 완전 현장에 있으셨, 최앞단에 계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어땠나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분석을 많이 하고 투자는 안 했었던 시기니까. 그렇죠. 그때는 지금처럼 분석을 많이 하지는 않았었는데 따져보면 지금처럼 분석을 많이 한다고 했어도 아마 많이들 외환위기가 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왜 그러냐면 외환위기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그때 몰랐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외환이 부족해서 무슨 위기가 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국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을 했던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현실화되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 형태였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좀 문제가 있고 어려운 거는 사실이지만 시간이 가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왔었죠. 사실은 IMF의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건 결국 설비 과잉에 의한 네. 위기가 닥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면이 가장 크죠. 예, 이 산업적인 측면만 예, 예, 보면. 예. 근데 사실은 설비 과잉이라는 게 그 전까지 생각해 보면 거의 대부분 시간 지나면 다 해소가 됐던 예. 것들이었죠. 예, 그러니까 예, 그렇죠. 설비 과잉이 왔더라도 그 당시에 생각할 때는 설비 과잉이라고 잘 못 느꼈을 것 같은 느낌이 예. 드는데. 예, 그렇죠. 그 전에는 경제가 굉장히 괜찮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94년도 뭐 이렇게 그랬을 때 그때는 이제 중국의 특수가 앞으로 있을 거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에서도 뭐 IT를 비롯해서 화학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었고요. 네.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그때의 그 디램 가격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그때가 이제 처음으로 반도체 경기가 대호황을 이뤘을 때였거든요. 그때가 어느 정도였냐면 4메가 디램 하나가 48달러 정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 때였어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처음 1조의 이익을 넘고 이랬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간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상황이 그렇게 어려워질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진짜로 문제가 생겼던 건 96년 정도서부터인데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딱 1년 사이에 48달러였던 것이 1달러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세상에. 내려가 버린 그 형태가 된 거죠. 전체적으로 아무튼 뭐 그래서 투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됐을 뿐만 아니라 그때가 또 우리나라가 세계화라고 하는 그 글로벌라이제이션. 그걸 표방해 가지고 많이들 뭐 해외에서 돈을 빌려서 뭘 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유행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별달리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는 것도 아니었고 이렇게 돼서 경제가 그렇게 나쁘고 위기가 발생할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은 거의 별로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지금 진짜 우리 이 센터장님 아니면 듣기 힘든 얘기를 들어서 제가 너무 신나고 재밌는데 이런 옛날 얘기를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너무 재밌어요. 그럼 사실은 그때 해외에서 차입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재무적으로 금융적으로는 문제가 네. 된 거잖아요. 예, 그렇죠. 미스매치가 난 예, 예, 거고. 예, 예. 그때 설비 증설 과잉에 대해서 느낌이 없었던 것 똑같이 해외에서 차입한 거에 대한 위기라는 생각도 똑같이 못 느꼈겠네요. 예, 똑같이 못 느꼈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였냐 하면 그때 우리나라의 금리가 국내 금리는 14, 15% 정도씩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일본의 금리는 한 1% 이런 정도, 1에서 2% 정도 하니까 많은 종금사들이 일본 이런 데 가가지고 돈을 빌려서 그거를 어디에다가 이제 주로 투자를 많이 했냐 하면 인도네시아에 있는 택시 회사 이런 데도 투자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해외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무서운 거다라고 하는 것도 아무도 인식을 못했던 형태였죠. 근데 종금사들 입장에서 봤을 땐 굉장히 좋잖아요. 2%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뭐 운영을 해서 15%, 20%씩의 수익을 내니까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익만도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들에 몰입이 됐었죠. 돈 넣고 돈 먹히죠. 예, 그렇죠. 제일 처음에는 몇 개 회사가 있었는데 그게 한 6, 7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거의 대부분의 종금사들이 다 뛰어들어 버리는 형태가 된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그게 이제 뭐 그 활성화되는 형태가 됐고 나중에 이제 그게 롤오버가 안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묶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형태가 됐었던 거였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해외에서 달러를 차입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라고 하는 걸 전혀 알지를 못했었죠. 사실 그 전까지는 또 좀 문제가 되면 정부가 알아서 또 좀 처리도 해주고 예. 정부 주도용, 국가 주도용 그렇죠. 경제였으니까 예. 그렇게 외국 채무자가 우리를 위협할 거라는 상상을 경험이 없으니까. 경험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 전에 가장 유사했던 경험이 1980년도에 그때도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해외의 부채를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70년대 중반서부터 중화학공업 투자를 했었는데 그게 2차 오일 쇼크 뭐 이렇게 맞으면서 투자해 놨던 것들이 굉장히 그 수익을 못 내는 형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굉장히 어렵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시티은행이 제일 선두에 서가지고 그 외환을 막아주는 형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넘어가는 형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뭐 3조 호황 이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무역 수지 흑자도 내고 이래가지고 뭐 굉장히 좋은 국면들을 한 4, 5년 동안 계속해서 유지를 했었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번 좀 경기가 둔화됐다가 그 다음에 좋아졌던 것이 92년도서부터 94년도 이때까지 좋아졌는데 그때는 이제 뭐 반도체 특수니 뭐니 해가지고 해외에서부터 이 흑자도 좀 많이 내고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무서운 게 없었다고 봐야 되죠. 근데 그 무서운 게 없었던 것이 결국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야, 그럼 전형적으로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벌써 몇 사이클이 돌았어요. 그 사이에. 그렇죠. 예, 예. 우리나라는 좀 전형적인 사이클, 시크리컬이라고 불리는 완전한 사이클 국가네요. 예, 그렇죠. 지금은 그래도 좀 덜하지만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그런 형태였었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한 5년을 텀으로 해가지고 경기가 한번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형태의 경제를 계속해서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보면 뭐 한 2년 정도 올랐다가 그 다음에 한 3년 정도 떨어져가지고 또 뭐 한 400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러면 한 600까지 떨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 오는 그런 천에서 반토막, 그냥 반토막 더블, 반토막 더블. 그래서 그때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 주로 분석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재고 사이클 이런 거를 주로 많이 분석을 했죠. 왜냐하면 재고 사이클이 거기에 이제 가장 합당한 형태였고 그다음에 이제 재고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이 주가가 좋고 나쁘고 하는 것하고 거의 맞는 형태가 됐었기 때문에 재고 사이클에 굉장히 그 집착을 했고요. 경기 선행지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런 거하고 딱 주식시장하고 이렇게 겹쳐보면 거의 똑같아요. 거의 비슷한 형태로서 움직이고 그런 형태가 됐었어요. 야. 그럼 결국은 그 90년대 이후부터는 한국 이 경기 흐름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반도체의 등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반도체가 가장 필두에 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반도체 한참 좋을 때에 다른 그 중화공업, 그러니까 뭐 화학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형태가 됐었고요. 2000년 들면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다른 형태가 됐죠. 그때서부터는 이제 IT 이런 쪽으로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렇게 이제 경기의 시크리컬도 조금 줄어드는 형태가 됐고, 그래서 주가도 과거하고는 조금 다른 모양 이렇게 된 그런 형태가 된 거죠. 네. 이제 삼성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이닉스까지 있어 보니까 앞으로도 한국의 경기 흐름 전체를 한번 파악해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거를 가지고 흘러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재고 사이클이 우리나라 경기 또는 주가와 동행할 가능성, 같이 순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옛날만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종목이 다양해졌고요. 그 다음에 경제도 굉장히 다양해지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물론 그런 영향 자체가 상당히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하지만 옛날보다는 훨씬 더 그런 강도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한 2000년도를 넘으면서부터 2010년도 이렇게 쭉 해서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경제와 그다음에 주식시장에서의 가장 특징적인 거를 보면 대기업이라고 얘기되는 재벌사들의 영향력이 경제 전체에서는 굉장히 크지만 주식시장에서의 영향력은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는 형태가 됐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가총액 1등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런 걸로 채워지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줄기는 했지만 얼마 전까지 보면 시가총액 12회사 중에서 한 7개 정도가 재벌사, 그다음에 3개 정도가 비재벌사 이런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그런 정도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우리나라 경제가 가지고 있는 체질적인 부분들 때문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의 재고 사이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거가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하는 것들은 조금 이제 옛날에서부터 벗어났고 앞으로도 좀 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익히 느끼시긴 하겠습니다만 저희 오늘 지금 완전히 원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질문과 답변 척척 박사님이십니다. 지금 뭐를 여쭤봐도 척척 나와서 너무 신나고 좋은데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톤으로 보면 한국 경제가 사이클이 많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듣다 보니 느껴지는 건 과거보다 굉장히 많이 발전했네요. 예,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그 2000년도를 넘으면서부터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 산업 구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화되는 형태가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주식 시장에서도 모양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 형태가 된 거거든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벌사 이런 데들이 모두 다 차지하는 형태였잖아요. 거기가 이익도 굉장히 많이 그랬고 그거의 피크점이 어느 정도냐면 2011년도 이런 때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피크점이었던 것 같고 네. 그 이후서부터는 그 우리나라에서 재벌이나 이런 데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계속해서 지금 낮아지고 있는 그런 그 형태. 특히 주식시장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지는 형태가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그 기회적인 요인도 있고 또 안 좋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회적인 요인은 뭐냐면 이게 그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라고 하는 것이 미국 다음으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일본이나 독일이나 뭐 그 이외의 영국이나 뭐 그 유럽 나라들 보면 상당히 오래전에 그 시가총액 탑5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간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순위 변동은 있을 뿐이지 그렇게 많이 밀리거나 그러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네. 10년 전에 그 시가총액을 지배했던 회사와 지금 지배하는 회사, 20년 전에 지배했던 회사가 다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20년 전에 그래서 한번 이렇게 뭐 보면 그때는 이제 뭐 시스코 시스템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보면 또 다르잖아요. 네네, 그렇죠. 똑같이 한 20년 전으로 또 돌아가서 1980년대 이럴 때 보면 보잉이나 이런 데가 가장 컸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주식 시장이 굉장히 강하고 세계 시장을 끌고 가는 동력이 그 내부에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바뀌어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이건 좀 평가해 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네이버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 네이버가 1997년도에 삼성 SDS의 그 사내 벤처 회사로서 출범을 한 회사거든요. 네. 네. 그게 23년 만에 한때는 보면 뭐 시가총액 4등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보면 우리나라의 그 이 산업이나 이런 기업이나 이런 것들의 이 탄력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성장 산업이 뭐가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택하면 굉장히 아무튼 그 주식 시장에서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예. 대신에 이제 반대쪽으로 안 좋은 부분들을 보면 그러다가 성장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끊어지게 되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막 시장뿐만 아니라 경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가 버리는 네.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양쪽을 모두 다 갖고 있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봤을 때 우리나라의 그 산업이나 기업 구조 이 부분들은 상당히 평가해 줄 수 있을 만큼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약간 한국 분들이 약간 투덜투덜하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해서 되겠어? 이게 나라야? 맨날 이러지만 사실 그 성향 때문에 더 빨리 발전하는 게 아닌가. 예, 그렇죠. 2000년 이후에 지금처럼 그 기업이나 산업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적인 부분, 기업의 이익이 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바뀐 나라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이나 이런 그 나라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변화가 있었던 나라는 별로 없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2000년도에 우리나라의 기업 이익이 어느 정도였냐면 40조 정도였습니다. 맞아요. 최근에 기업 코스피 종목들 이익 올라오는 거 보면 참 정말 버려야티하게 올라옵니다. 근데 작년도에 이익이 242조니까 20몇 년 만에 기업 이익이 6배가 증가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나라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이익을 내는 것들도 계속해서 또 주력 업종이 바뀌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를 하게 되면 결코 나쁜 부분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갑자기 다우존스 지수는 30개 종목으로 구성되는데 이게 굉장히 요즘에 촌스럽게 느껴지거든요. 예. 저희 아침에 생방송할 때 다우존스 지수를 세 번째로 제일 뒤에 나중에 빼서 올려요. 왜냐하면 별로 사회를 대표한다는 느낌이 전혀 안 그렇죠. 들어요. 예, 안 들고 다우존스 30 종목이 약간 구닥다리 같고 그런데 예. 딱 정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미국 시장이 바뀌었고 한국 시장도 삼성전자가 계속 꾸준히 성장했다는 거 그거 하나 빼면은 2위 종목부터 30 종목까지 정말 끊임없이 막 돌아가면서 끊임없이 바뀌었네요. 바뀌죠. 네. 한국전력이 제일 처음에 주식시장에 들어올 때 국민주로 해서 들어갔죠. 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KT가 네. 제일 처음에 들어올 때 규모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경매를 붙이는 형태로서 해가지고 그거를 주식시장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커서 주식시장 하나로만은 그걸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한번 보시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0위를 왔다 갔다 하는 형태고 KT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벗어나 있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시장이 탄력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오랜도로 한국 최고로 긴 전략가로 있어 보신 결과 한국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어려운 점은 많지만 긍정적인 시각을 거둘 필요는 없다. 이런 결론 나오실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예. 그 전체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을 흡수하는 능력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오랜 시간 한번 보면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왜 이럴까요? 한국은 왜 이럴까요? 갑자기 너무 신기해지는. 아, 그래요? 예. 다른 거보다도 그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사람들이 학습에 대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거는 제 생각으로는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렇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북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크게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뭐 그 원자탄 해가지고 핵실험을 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서해에서 교전이 벌어져도 마찬가지고 이렇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 한번 보면 이 선거나 이런 것에서 누가 조금 뭐 집권당이 불리하다든가 이렇게 되면 시장이 막 요동을 치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만큼 학습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남북 문제 해가지고 쭉 겪으면서 이게 주식시장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그 경험을 통해서 모두 다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앞서가면서 다 반영을 해버리기 때문에 시장에서 나오는 악재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형태로서 다 희석이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이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하긴 생각해 보니까 2020년에 주식 투자 열풍이 불고 나서 물론 과거 80년대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 열풍이 불고 나서 이게 이제 유튜브하고 같이 결합되면서 이렇게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주식 전문가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진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제가 가끔 하는 말이면 미국 연준 총재들을 미국인보다 훨씬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알걸? 이런 얘기가 하거든요. 지난 9월 달에 FOMC 회의가 열리고 그다음에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발표라고 했잖아요. 그때 전 세계적으로 그거를 동시에 봤던 사람이 5만 2천 명 정도였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본 사람이 3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본 사람이 다른 전 세계인을 모두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았어요. 그것도 우리나라는 새벽이었는데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요. 제가 그거를 느꼈던 경우가 한 번 있었는데 92년도였던 것 같네요. 그때 소련에서 쿠데타가 났었습니다. 그랬는데 딱 사흘 정도 지나니까 주식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련 전문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참 학습 능력 하나는 뛰어나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아마 시장에 전체적으로 반영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갑자기 또 이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애석한 부분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유대인들보다 금융을 훨씬 못해요. 예, 그렇죠. 그거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이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해 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세계적으로 보면 금융은 두 가지 형태로서 발전을 해왔거든요. 미국하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해 왔고 그 이외에 이제 유럽에 있는 대륙에 있는 나라들은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해 왔죠. 그러니까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데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그 자본주의를 했지만 지금도 보면 그렇게 주식시장의 규모가 크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모험을 안 하는군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 이제 그 메이지 유신을 하고 그 다음에 금융을 이제 받아들이고 할 때에 어떤 모양을 했었냐면 대륙의 시스템을 갖고 왔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은행이 중심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꾸려왔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으로부터 시스템을 도입을 하다 보니까 은행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뭐냐면 외환위기가 나고 했을 때에 다른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굉장히 많이들 망했어요. 증권회사도 5개, 6개 망했고, 종금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다 망해버렸고, 그 다음에 뭐 투신사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에 보면
큰 투신사들이 다 정리돼 가지고 네. 다른 데 넘어가고 어쩌고 막 이렇게 네. 했었잖아요. 근데 은행만은 굉장히 부실이 됐을 경우에 다른 은행에다가 인수를 시키고 했지 그렇죠. 은행은 완전히 파산을 시킨 경우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 자체가 은행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형태를 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라 그런다라고 하더라도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에 의한 자본 시장이 도입된 것은 네. 그렇게 시간이 오래되질 않았어요. 1985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때 어떤 얘기들 하냐면 거의 전당포 수준이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네. 제가 그로부터 한 3, 4년 후 정도에 그 이 증권회사에 들어왔었는데 네. 그때 나이 드신 양반들이 맨날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야, 그래도 지금은 나아졌지. 이 옛날에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증권회사 뭐 이런 건 전부 다 학고방 수준이었어. 이 얘기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칠판에다가 이 그 분필로 네, 시세 적고 시세 적죠. 네. 뭐 이렇게 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면 자본시장이 늦게 도입돼 가지고 발전이 늦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이고 그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이나 이런 데가 우리나라의 그 이 금융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형태였다 이렇게 이제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 갑자기 드네요. 은행 중심의 시스템이었다면 결국 은행이라는 건 예금과 대출, 예, 예대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는. 예. 그럼 결국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은행 시스템이 발전했기 때문에 저도 동의합니다. 했기 때문에 결국은 부동산 시장의 발전도 은행 시스템이라는 기저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갑자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뭐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애착이 굉장히 심하고 그 다음에 또 아직까지도 뭐라 그러더라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끝난 거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게 뭐 가끔 이제 보면 이렇게 부동산이 뭐 몇 년 동안 하락을 하고 그랬지만 또 시간이 오래 지나고 보면 그걸 회복해서 올라가고 그렇죠. 했기 때문에 여전히 보면 부동산 불패 신화가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된 상태에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대출을 일으켜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곳이 은행인 거잖아요.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이제 대출을 해주고 또 예금을 받고 이러는 기관이니까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그 은행이나 이런 곳의 익스포저가 굉장히 큰 형태가 되는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가끔 우리가 농업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땅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수천 년간 DNA. 네, 그렇죠. 가운데 그런 부분들은 틀림없이 있는 거죠. 오래전서부터 우리는 땅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네. 그게 여전히 이제 그 바뀌지 않는 형태가 됐고 그 다음에 1960년대를 지나면서 이 경제 개발을 하면서 그때의 가장 높은 수익을 보여줬던 것이 부동산이었다. 토지였죠. 예, 라고 하는 거를 네. 보여준 거거든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10만 배 정도가 상승을 했거든요. 네. 어떤 경우에도 그런 정도로서 빠르게 올라가고 네. 이랬던 적이 없잖아요. 사실 뭐 삼성전자 많이 올라가고 했다 예, 했지만 그렇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다가 또 하나 이제 어떤 면이 있냐면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도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었어라고 하는 환상을 심어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뭐 한번 집을 샀다가 팔았던 사람도 있고 옛날에 뭐 그래서 했던 사람도 있고 이제 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70년대에 강남의 부동산이 평당 뭐 한 뭐 1,000 얼마 했다는데 그때 우리 집이 얼마였는데 그거 팔고 그 회사는 그렇게 됐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두 다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참가할 수 있었다. 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한 집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렇구나. 근데 저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제가 이제 주식시장에 저도 한 22년 있어 봤는데 22년 있어 보면서 이 주식시장이 얼마나 거친 시장이고 인간 분석하고 거꾸로 가는지 참여자들 결과 좋은 사람들은 너무나 좋지만 예. 대다수는 결과 좋지 않아서 그렇죠. 어떤 측면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차라리 부동산으로 우리나라의 가계의 부가 편성된 건 다행한 일이다. 좀 안정적으로 자산을 늘릴 수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모두가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으면 과연 그렇죠. 이 정도의 부가 형성될 예, 예, 사회적 예. 부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 하는 얘기가 그였습니다. 특히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주식시장이 좋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돈 생길 때마다 주식을 사라.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건 네. 너무한 얘기인 것 같고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네.
코스피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그 평균적인 수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주식은 현재까지 보면 아무튼 토대 자체는 좋으나 결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네. 형태였죠. 네. 네. 님이 제일 처음에 주식장에 들어오고 했을 때 주가가 한 7, 800 뭐 이런 정도였지 저 않을까? IMF 99년 버블 이후에 들어왔어요. 버블 이후에 들어왔으니까 네, 그러면 거의 1000포인트. 1000포인트였죠. 네, 1000포인트. 근데 지금 그거 2000 깨질 때. 2000 얼마니까 20년 사이에 보면 110% 정도 이렇게 오른 거죠. 네, 거의 안 오른 거죠. 굉장히 덜 오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최근에 제가 도대체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네. 번째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옛날서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크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특히 매크로에서 모멘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가 얼만큼 좋아지느냐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지난 20년 동안에 보면 그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형태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10몇 % 성장하는 나라가 이제 2% 정도 성장하니까 지속적으로 아무튼 성장이 계속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네네. 되는 거죠. 그 힘이 굉장히 크게 역할을 했다. 당연히 뭐 성장이 낮아지니까 모멘텀도 강할 수가 없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금리가 국제 금리하고에 비해서 뭐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몇 년 안 됐어요. 네네네. 그 이전에는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높은 금리 이거에 따른 주식의 상대적인 채권에 네. 비해서 메리트가 떨어지는 그렇지. 부분. 상대적으로 이거는 수익률이 열이하게 예, 되는 그렇죠. 거죠. 그거는 벗어날 예. 수가 없는 예를 들어 형태죠. 12% 금리에서는 사실 꼭 주식 안 해도 되는 그렇죠. 거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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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거를 차지하는 것이 이 재벌 이런 네네. 데였는데 그게 지금은 보면 상당히 좀 낡은 형태가 돼버렸죠. 그리고 지금 앞으로 세상이 굉장히 바뀌어가는 거에 적응을 굉장히 빨리 할 거냐. 네. 그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네네. 생각이 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 재벌 회사들 대기업들이 돈을 집중적으로 많이 벌 때 하고 네. 앞으로의 그 돈을 버는 형태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돈을 벌었나 한번 생각해 보면 제일 처음에 뭔가가 만들어져서 네. 그게 반도체든지 뭐 컴퓨터든지 뭐든지 만들어져서 네. 그게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이른바 이제 그 상품화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쓰는 초기 단계에 네. 빨리 따라잡아 가지고 크게 이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부터 상품화되는 것에서 수익을 내는 형태로서 계속 왔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앞으로의 세상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앞으로는 얼마나 더 창의적인 형태로서 바뀌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일단 아무튼 안 됐기 때문에 네. 주가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네 번째로 우리가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 자체는 은행이 중심이었어요. 네, 네. 자본시장보다는.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자본시장에 대한 상대적으로 그 관심도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죠. 네. 그렇게 돼서 주식시장이 장기간에 걸쳐서 그렇게 많이 상승을 하거나 이런 형태로서 가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듣다 보니까 저는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이게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이다 보니까 산업에 있어서는 관심이 많은데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이 적으니까 산업을 잘해서 수익을 확정짓고 획득하는 수단으로서만 자본시장이 기능을 하지 IPO까지만 중요하지 예. IPO 이유가 별로 안 중요한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느껴보면 최근에 중국 시장을 보면서 그걸 갑자기 느꼈는데 지수는 안 올랐는데 시가총액은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렇죠. 그럼 이건 유입이 너무 많았는데 지수가 안 올랐다는 건 그만큼 물타기가 많이 됐다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시장도 크게 다르진 않죠. 예. 그 20년 전에 시가총액이 300조 정도였거든요. 예. 지금이 코스피 시가총액이 많이 줄어가지고 아마 1,700조 정도. 1,700조 이 정도 네네. 하잖아요. 예. 근데 주가는 딱 배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네. 시가총액이 늘어난 거는
뭐 그렇죠. 6배 정도가 그렇죠.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였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은행 중심에 되니까 사실은 대출로 산업하는 사람들한테 돈 빌려줬다가 근데 이게 잘 돼가지고 돈을 다 갖고 회사가 커지고 뭐 그 정도면 상당히 좋은데 그 외에 예를 들어 투자자가 벤처 투자를 해가지고 모험 투자를 해서 이게 뭐 10배 수익 나고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는데 예. 이런 개념은 되게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예,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 그동안에 이제 은행 중심의 시스템에서 자본시장 쪽으로 그래도 우리는 바뀔 수 있는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역동성은 분명히 다른 나라보다는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사람들이 변화에 빠르고 제가 그거는 자동차 기업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래요. 예. 저는 저희가 못하는 줄 알았더니 미국 기업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미국 기업들 변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테슬라라는 혁신이 있었으니까 바꿨지. 기존의 예를 들어 포드, GM 이런 애들은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변화에. 근데 오히려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에 있는 분들한테 슬쩍 물어봐도 변화의 당위성은 다 인정은 해요. 예, 맞습니다. 자기네도 큰일 났지만 변화는 해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그러면 한국 시장 전반적으로 봐도 지금까지의 은행 중심 시스템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시장이 좀 뭐랄까 그 구조가 좀 넘어가야 되는 게 맞을까요? 그렇게 되는 것이 맞기는 한데 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어차피 금융 시스템이나 경제 시스템 자체를 바꾼다는 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모두 다 우리가 뭐 그때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요.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봐야 되죠. 작년도서부터 10년 전 정도서부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창의적이면서 모험적인 기업들이 계속해서 비중이 커지게 되면 시장이 또 그 상당히 많이 바뀌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 한번 따져보시게 되면 IT 버블이 한번 났을 때를 제외하고 그 이전서부터 쭉 해서 지난 한 5, 6년 동안에 일어났던 것과 같은 큰 변화를 일으켰던 적이 별로 없었죠. 지금은 보면 주식시장 내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뭐 그 네이버나 뭐 그다음에 카카오 이런 거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셀트리온 이런 회사들도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를 주식시장에다 계속 갖고 오잖아요.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변화를 계속해서 갖고 오는 형태가 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5년 후 정도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볼 때 어떤 쪽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면에서는 제 생각으로는 성장성이 있는 성장과 관련한 기업들 이런 쪽으로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지금 당장에서 봤을 땐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가장 눈앞에 와 있다라고 봐야 되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크게 또 뭐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업종만의 상승일지 아니면 주가의 상승일지 뭐 주가의 상승을 다 동반할지 이런 형태지만 그런 것들을 꾸준히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것이 현재로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의 그 가장 좋은 전략 이렇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저희 그 증시학도 TV 처음 나와주셨는데요. 저희 구독자들하고는 이제 처음 뵙는 자리니까 그 오랜 기간 이제 시장을 보아 오셨으니 정말 누구보다도 사이클을 여러 개 경험하셨잖아요. 저는 저희 구독자들한테 사이클을 2개 정도는 보고 나서 얘기하자. 지금 너무 빠르게 결정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 여러 번의 사이클을 보시면서 투자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피해야 될 덕목?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뭐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들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주식시장에서 공포와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번갈아서 계속해서 나타나거든요. 제가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이제 분석을 하고 시장을 분석을 하고 시장에 대해서 뭐 그다음에 또 매매를 하고 뭐 이러는 거에서 제일 처음에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사람은 뭐가 제일 중요할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제일 처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뭔지, 주식시장이라는 게 뭔지, 자본시장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게 뭐라 그러더라도 아무리 지식이 많고 어쩌다라고 하더라도 경험이라고 하는 거를 쫓아간다는 것이 참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 맨 마지막에 가면 인간의 심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거든요. 그 인간의 심리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보면 탐욕과 그 다음에 공포 이런 네. 부분들이죠. 네. 주가가 올랐을 때는 과다하게 탐욕이 생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주가는 굉장히 낮다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이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공포에 휩쓸려 가지고 이게 곧 뭐 난리가 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최근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이게 뭐 위기가 눈앞에 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건 뭐 피할 수 없고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해요. 네네. 그리고 여기서 주가는 더 내려가서 뭐 가고 심지어 보면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가 서로 크로스가 된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하고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네. 근데 제가 경험해 본 걸로는 그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공포 이거를 이겨내야만 수익이 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항상 이거 더 이상은 아무튼 뭐 우리는 완전히 죽었다라고 할 때에 그때에서부터 뭔가가 이렇게 반전이 되면서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네네. 지금도 제가 봤을 땐 그런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막 주식을 쫓아가지고 난리를 치고 이럴 때 네. 야, 이제 과연 여기에서부터 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잘 못하죠. 그래서 시장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의 생각을 내가 해본다라고 하는 것이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이게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그런 것들을 한 번 정도 생각해보는 그런 그 능력 네.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네. 제 그 시장을 이기고 거기에서부터 수익이 날 수 있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시장을 쫓아서 가기만 하게 되면 그거는 그냥 약간의 수익만 나고 많은 거지 네. 큰 수익이 나거나 그러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돼요. 네. 제가 있는 동안에 저는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장 강점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네.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주식시장을 분석하면서 봤기 때문에 진폭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을 때는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도 갔었고 네. 그다음에 가장 좋을 때는 불과 8개월 사이에 주가가 350%가 올라가는 것도 봤고 네. 그러니까 이 위아래로의 중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크게 동요가 되질 않아요. 뭐 그때 그런 일도 있었는데 뭐 이 정도를 가지고 뭐 지금 이렇게들 얘기를 하나. 네. 예,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반대로 생각해보고 이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에 대한 그 훈련을 좀 하는 것이 네. 주식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 오늘 정말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종호 센터장님께서 드디어 유튜브를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유튜브 어떤 유튜브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종우의 경제 원탑인데요. 경제원탑. 예. 그동안에 제가 아무튼 뭐 주식시장을 보면서 쌓아왔던 노하우, 네. 그 다음에 또 경제 관련한 부분, 네. 금융시장 관련한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한 주에 한 3-4개 정도씩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많이 오셔서 보시고 네. 구독해 주시고 네. 그러면 제가 하는데도 상당히 좀 힘이 될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이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종우의 경제 원탑을 딱 유튜브에서 찍으셔가지고요. 구독 눌러주시고 또 영상 보시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종우 센터장님은 저희 같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에게는 스승과 같은 분이세요. 특별히 제 기억으로 남는 건 고점에서 조심하라는 얘기를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저하고 의견이 갈린 적이 많았었어요. 아, 그래요? 아니, 왜 이분 자꾸 이렇게 봐? 이런데 진짜 시간이 지나면 예. 이 센터장님의 말이 맞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종우의 경제원탑 유튜브 들어가셔서 꼭 구독해 주시고요. 그러면 아마 굉장히 큰 힘 받으셔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눠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여러분은 뭐랄까요? 이 시장과 금융과 세상을 잇는 무기 하나를 더 장착하시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종우 센터장님 경제원탑 꼭 구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종종 센터장님만 오케이 해주신다면
종종 이렇게 뵐 수 있으면 예,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사실은 시장 얘기를 해야 할까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재미난 누가 지금 80년대 얘기부터 지금 90년대 얘기까지 한 번에 쭉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오직 한 분, 우리 이종호 센터장님만이 가능한 책으로 보신 분이 아니라 몸으로 읽으신 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현장감 있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네, 우리 함께 해주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